20년 전 여자가 돌아와서 이 집하고 이 그룹을 흔들어 놓는 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야. 설날 새벽 5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던 재벌 회장 강태주는 대전행 KTX 특실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코트를 벗는 순간 옆자리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전 합에 이혼한 전처 윤서영이었습니다. 태주의 손에서 코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내리면서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워주려던 순간 투명 케이스 안에 끼워진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이 태주의 눈에 박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판박이인 그 얼굴. 이혼할 때 서영은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20년간 숨겨온 아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수백억대 재벌가의 판이 통째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에서 민정이 깊은 숨을 내쉬며 뒤척였지만 어젯밤 수면제를 먹은 탓에 쉽게 깨어날 기색은 없었습니다. 태주가 옷장에서 캐시미어 코트와 머플러를 꺼내 조용히 걸쳤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차림을 고른 건 오늘 만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설날이면 태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홀로 찾았습니다. 12년째 이어온 의식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며칠째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손짓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주가 운전기사를 깨우지 않고 직접 차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울역 KTX 특실 대기 공간에 들어서자 접수처 직원이 태주의 얼굴을 알아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의전 도와드릴까요? 태주가 손을 저으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겁니다. 태주가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었습니다. 설 귀성 인파가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 보따리를 양손에 든 할머니, 짐 가방을 끌며 웃고 떠드는 대학생 무리. 태주가 종이컵을 입에 가져가다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62년을 살아온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8시 15분 대전행 KTX에 올라탄 태주가 특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는 순간 옆 좌석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정한 그레이 울 코트에 은빛이 섞인 단발머리. 태주의 손에서 코트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서영. 20년 전 합에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서영도 태주를 알아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눌렀습니다. 서영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담담한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명절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다. 그러게. 오래간만이야. 태주가 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영이 눈치챘는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날씨 이야기, 명절 인사.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피상적이었지만 태주의 시선은 서영의 왼쪽 손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까르띠에 탱크 프랑세즈. 20년 전 결혼 10주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골라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서영이 그 시계를 20년간 버리지도 서랍에 넣어두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태주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을 빠져나가 한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태주가 조심스럽게 서영의 달라진 모습을 살폈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 지쳐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잔잔하지만 단단한 자신감이 서린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이 가방에서 꺼낸 잡지 표지에 올해의 K뷰티 혁신 기업인 윤서영 대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태주가 잡지 제목을 읽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감탄과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거야? 태주가 물었습니다. 응. 친정 어머니가 올해 84이신데 혼자 설을 보내시게 돼서 명절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서영이 짧게 대답하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나는 서울 용산에 사무소를 두고 대전 본사하고 오가면서 일하고 있어. 어머니가 대전에 계시니까 명절에는 대전에서 보내고.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 서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울대 병원 외과 전문의가 됐어. 수빈이는 내 곁에 있으니까 잘 알겠지. 서영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쪽을 가볍게 누르며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태주는 서영의 짧은 대답에 마음이 쏠려 그 동작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하차 준비를 하며 가방을 여는 순간 스마트폰이 좌석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태주가 먼저 손을 뻗어 폰을 집어 올렸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과 함께 찍힌 한 청년의 얼굴. 태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광대뼈 라인, 눈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폰을 가져가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영이 코트를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전역이 가까워지며 열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영이 통로를 걸어 내려가는 뒷모습을 태주가 좌석에 앉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목구비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내린 후 태주는 남은 여정 동안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좌석에 굳은 채 앉아 그 사진 속 청년의 나이를 머릿속으로 더듬었습니다. 20살 전후로 보이는 외모. 이혼합의 직전 서영이 혹시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서영은 왜 알리지 않았는지, 자신은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태주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사설묘원. 태주가 어머니 묘비 앞에 성묘를 마치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간신히 넘긴 한성그룹이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도박을 걸었던 시기였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두 아이를 사실상 혼자 키우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태주는 만류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큰아들 도윤은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딸 수빈은 15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 과정에서 판사가 수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수빈아, 아빠 곁에 있고 싶어? 아니면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아빠 곁에 있을래요. 그 선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지 어머니를 따라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것이라는 15살 소녀의 현실적 판단이었는지를 태주는 20년째 모르고 있었습니다. 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성묘 다녀오시는 거죠? 저녁 식사 때까지는 오세요. 태주가 답을 보내며 큰아들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20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설 명절을 무겁게 만들어 온 침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 공간에서는 민정이 한복을 차려입고 설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던 민정의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매년 설날 아침이면 태주는 새벽같이 사라져 혼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민정의 오빠 차동훈이 공간에 일찍 도착해
2층 서재에서 민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사회이사들이 계열사 자금 흐름, 내부 감사를 들먹이고 있어. 조심해야 돼. 동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주 형은 요즘 어때? 좀 달라진 거 없어? 며칠째 서재에서 오래된 물건을 뒤적이는 것 같더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민정이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꺼냈습니다. 보안이팀 성우한테 연락해서 형 외부 동선 따로 파악해 볼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태주가 비서실장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어. 기본 정보를 조용히 알아봐.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게 전무실에도 보고하지 마. 태주가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부 감사팀의 전무실 관련 최근 3년간 자금 집행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전해. 공간으로 돌아온 태주가 민정이 차려놓은 설 상차림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질이 느렸습니다. 수빈이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묘는 잘 다녀오셨어요? 응, 별일 없었다. 수빈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실 상무로서 사람의 표정 변화를 읽는데 익숙한 수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명절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동훈이 중국 법인 실적 이야기를 꺼냈지만 태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동훈이 민정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태주가 서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업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주가 서재 벽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서영과의 결혼 앨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첩, 서영의 결혼 반지. 앨범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영이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반지와 함께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들만은 잘 부탁합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도윤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형아, 수빈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도윤이 집을 나가면서 어린 시절 물건 대부분을 두고 갔고 다시 가져가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크레파스로 그려진 4사람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20년간 앨범에서 꺼내지 않았지만 이 그림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앨범 속 젊은 서영의 얼굴과 오늘 KTX에서 만난 60세 서영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폰 사진 속 그 청년이 자신의 아이가 맞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20해를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편지와 앨범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아침 7시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태주가 비서실장 박재현이 올려놓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윤 화장품 기본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서영이 걸어온 23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 어머니의 한방 비방을 기반으로 대전에서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 23년간 단 한 번도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 직원 120명. 태주가 보고서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이 감탄과 자괴감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태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족관계 항목이었습니다.
자녀란에 강도윤, 강수빈과 함께 세 번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하준, 20세. 태주가 생년월일을 역산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약 5달 전에 임신이 이루어졌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넉 달 뒤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서영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혼자 낳아 키웠다는 뜻이었습니다. KTX에서 본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이 이제 이름을 얻었습니다. 태주가 즉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거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태주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준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1시간 뒤에야 서영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전화로는 안 돼. 만나겠다. 장소하고 시간은 내가 정할게. 이틀 후 서울 종로의 전통 찻집. 태주와 서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가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가 내 아이 맞지? 서영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감싼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서영이 찻잔에서 손을 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한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아이가 재벌 집안에 숨겨진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서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이혼을 번복하는 명분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것도 싫었어. 그건 아이한테 하는 짓이 아니니까.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혼자 키운 거잖아. 20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힌 결정이었어.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찻잔을 감쌌던 손가락 자국이 테이블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어떤 아이야? 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너 나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인지 아버지한테 원망보다 호기심이 많은 애야. 재수 끝에 서울 쪽 대학 경영학과에 붙었어. 내 사업을 가까이서 보고 자라서 일찍부터 경영에 관심이 높고. 태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혀 모르는 아들의 20년. 첫걸음마도 초등학교 입학도 대학 합격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태주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준이를 만나게 해줘. 서영이 태주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네가 갑자기 아버지로 나타나면 그의 인생이 뒤집혀. 그리고 내 집안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준이를 끌어들일 수는 없어. 서영이 돌아서며 배를 가볍게 누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태주는 거절의 무게에 빠져 그 동작을 놓쳤습니다. 찻집에서 돌아온 태주가 회장실에 틀어박혀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수빈이 비서실장 박재현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박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수빈이 박재현의 표정을 읽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기획실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아버지가 서윤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조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서윤. 수빈이 자리에 앉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서영의 서와 윤 씨 성의 윤. 15세 때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판사 앞에 앉아 아빠 곁에 있겠다고 말한 뒤 수빈은 한 번도 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는 죄책감은 20년간 수빈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수빈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같은 밤
서울대 병원 외과병동. 야간 당직을 서던 도윤이 어머니 서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영이 태주와의 재회와 하준의 존재가 알려진 사실을 전했습니다. 도윤이 복도 창가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도윤의 분노에는 여러 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18세에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온 뒤 아버지의 돈 한 푼 받지 않고 장학금과 과외 아르바이트로 의대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한약재를 직접 떼어 나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동안 아버지는 재벌이 되어 있었다는 불공정함,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서운함을 분노로 포장해왔다는 자각이 도윤을 더 괴롭혔습니다. 태주가 서영과 만났다는 사실이 동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보안이팀 부팀장 최성호가 태주의 종로 찻집 방문을 확인하여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동훈이 즉시 사설조사업체에 서영의 행적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 형이 전철을 만나고 왔어. 단순한 재회가 아닌 것 같아. 동훈이 민정에게 상황을 부풀려 전달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훈은 한성그룹 계열사 5곳을 통해 380억 원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려 왔습니다. 태주가 동훈에게 경영 실무를 맡겨왔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서영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동훈의 입지는 뿌리째 흔들릴 터였습니다. 민정이 태주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서영 씨를 만났다면서? 만났어. 우연이었다. 하준이라는 아이는 뭐야? 태주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야.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여자가 돌아와서 이 집하고 이 그룹을 흔들어 놓는 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동훈은 서영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 유통사 한성리테일 구매 담당 이사에게 서윤 화장품 진열을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윤의 주요 납품처인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2곳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성그룹하고 앞으로도 거래하고 싶으면 서윤 쪽 계약을 다시 들여다봐. 업계 언론에는 출처 불명의 루머를 흘렸습니다. 서윤 화장품의 한방 원료 조달 과정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의 주거래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윤 화장품의 주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여 서윤의 운영자금 대출 3건의 연장심사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서윤 화장품이 23년간 단 한 건의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온 깨끗한 기업이라는 사실은 동훈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주 만에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대형 거래처 이탈 통보,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 업계 매체의 원료 품질 의혹 기사. 서영이 20년의 사업 경험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부사장 김은주와 긴급 회의를 열고 현금 흐름 방어와 대체 거래처 확보 방안을 세우면서 이 공격의 배후에 한성그룹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서영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원료 품질 의혹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 제품 성분 검사 성적서와 식약처 정기심사 합격 기록을 공개하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년간 거래해온 중소거래처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존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자사 온라인 직영몰에 긴급 할인 행사를 기획하여 대형 유통 채널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서영이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하고 만난 이후로 내 회사에 거래처 해지, 은행 압박, 루머 기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 내 쪽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내부를 확인해 볼게. 내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전부 흔들리고 있어. 제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 서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절박함이 태주의 머릿속에서 동훈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수빈은 전략기획실 상무로서 계열사 간 비정상적 거래 지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성리테일 구매 담당 이사에게 서윤 화장품 진열 축소 지시가 전무실 명의로 내려간 정황을 잡았습니다. 내부 전산에서 동훈 전무실 발신 메일과 유통업체 담당자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증거를 아버지에게 보고할지 새어머니의 오빠인 동훈과 정면으로 부딪힐지를 두고 수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공간이 아닌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폰을 열어 검색창에 윤서영이라고 쳤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검색해보지 않았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요. 수빈이 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세의 자신이 어머니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20년간 아버지의 딸로 충성해온 시간 사이에서 수빈은 처음으로 자기 발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을 서영의 회사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의 청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접수처 직원 앞에 선 청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아들 강하준입니다. 접수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자녀 명단에 해당 성함이 없습니다. 면담이 어렵습니다.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강태주 회장 아들 강하준이요. 하준이 접수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오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로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마침 이사회 자료를 가지러 로비를 지나던 수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광대뼈 라인, 턱선, 그리고 어딘가 부드러운 눈매. 수빈이 보안 요원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하준을 로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혹시 윤서영 대표 아들이야? 하준이 수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가 수빈 누나 맞죠? 수빈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2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남동생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 숨을 한 번 고르고 하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따라와. 사적인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40층 회장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수빈이 하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키가 아버지 닮았네. 하준이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서는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주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하준입니다. 아버지. 하준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주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인 얼굴, 어머니를 닮은 부드러운 눈매 속에 자신의 광대뼈와 턱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죄책감이 태주의 목을 조였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고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나쁜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대학 때 사진 보여주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태주가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냐? 어머니 회사에 갑자기 거래처가 빠지고 이상한 기사가 쏟아지는 걸 보고 제가 인터넷이랑 업계 커뮤니티로 한성그룹 유통 계열사하고 연관된 정황을 찾았어요. 하준이 어깨를 곧게 세우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 안 하고 대전에서 KTX 타고 올라왔어요. 어머니 회사를 공격하는 게 아버지 뜻인지 직접 확인하려고요. 태주가 하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혼자 올라와서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동력. 서영의 강인함과 자신의 추진력이 이 청년 안에서 하나로 섞여 있었습니다. 내 지시가 아니다. 반드시 밝혀내마. 태주가 하준에게 비서실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수빈을 불렀습니다. 하준이가 여기 온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 안 된다. 로비 녹화 영상 접근 제한부터 걸어라.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팀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수빈의 조치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훈이 보안이팀 부팀장 최성호에게서 로비 영상과 접수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뒤였습니다. 동훈이 즉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 형의 숨겨진 아들이 직접 회사에 나타났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민정이 전화를 끊고 고문 변호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태주 씨가 아이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정한 다음에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을 미리 넘기면 한성그룹 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호사팀이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태주 회장님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지 않는 한 그 청년에게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모님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주가 이미 마음을 정했을 가능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사설조사업체에 별도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전부 뒤져.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찾아. 동훈은 서영의 회사에 더 직접적인 압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 금융사를 통해 서윤 화장품의 주거래 은행 담당자와 비공식 접촉을 주선하고 대출 연장 심사에서 담보 가치를 다시 따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류 요구와 행정 지연이라는 형태로 서윤 화장품의 현금 흐름을 천천히 조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 이탈에 은행 압박까지 겹치자 서윤 화장품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월 매출이 30% 빠진 상태에서 대출 연장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영이 직원 급여를 위해 서울 용산 사무소 보증금 일부를 풀기로 결정하고 부사장 김은주와 함께 대전 지역 중소금융기관 3곳에 긴급대출을 타진했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았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었지만 서영은 직원들 앞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어. 이번에도 된다. 태주는 수빈이 확보한 내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동훈 전무실 명의의 지시 메일, 유통업체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 태주가 즉시 동훈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영 회사에 손댄 것 전부 지금 당장 중단해. 동훈이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룹 이미지를 생각해서 미리 조치한 겁니다. 형님, 내가 중단하라고 했어. 동훈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주가 자신의 돈 문제까지 파고들 가능성을 경계하며 증거를 없애는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사회 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사 정학수, 윤대영, 허진표를 긴급 소집하여 태주를 밀어낼 방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만에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인생에 다시 나타나서 또 다 망치고 있잖아. 태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그 감격과 말의 날카로움 사이에서 어떤 반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가 한참 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준비되면 먼저 올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태주가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민정이 고용한 사설조사업체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서영에게는 약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대전 유성구 20평 원룸에서 새 아이와 살며 새벽 4시부터 한약재를 사 나르던 기록부터 사업이 커진 뒤에도 직원 자녀 학비를 챙기고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한방 화장품을 무료로 배달하는 봉사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기록까지 빼곡했습니다. 민정이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간 2층 드레스룸에 홀로 앉아 민정은 자신의 20년과 서영의 20년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서영은 3천만 원으로 200억짜리 회사를 세우고 새 아이를 키우며 봉사활동까지 했습니다. 민정은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거울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영이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화장실에서 복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이 세면대를 두 손으로 잡고 이를 악물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 되뇌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다잡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경영 어려움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겁니다. 서윤 화장품은 모든 제품의 품질 검사 성적서와 식약처 인증 기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회장실 TV로 서영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던 태주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서영의 의연한 표정. 20년 전 이혼 서류를 내밀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티는 최후의 방어선. 태주가 비서실장 박재영과 내부 감사팀장 오정석을 동시에 호출했습니다. 오정석은 한성그룹의 25년 몸담은 감사 전문가였습니다. 3년 전부터 동훈의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혼자 증거를 모아왔지만 동훈의 사내 영향력 때문에 공식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직접 감사 지시를 내린 것은 오정석에게 3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을 뜻했습니다. 2주 안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재판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정석이 허리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태주가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서영의 기자간담회 장면이 멈춘 태블릿을, 다른 손에는 하준이 두고 간 연락처 메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영의 회사를 지키는 것, 동훈의 비리를 밝히는 것, 도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준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4가지가 태주의 머릿속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주가 메모지 위에 하준의 전화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7시 태주가 수행원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서영의 서울 용산 거점 사무소 인근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던 서영이 태주를 보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주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하겠다. 내 회사에 대한 압박이
한성그룹 내부 특정 인물이 벌인 짓이라는 걸 확인했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서영이 찻잔을 밀어내며 태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정도 필요 없고 죄책감에서 나온 호의도 필요 없어. 내 회사는 내가 지켜.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분 검사 성적서 공개해서 원료 루머는 잡았고 중소거래처는 내가 직접 전화해서 다 잡아뒀어. 온라인 직영몰 긴급 행사도 이미 돌리고 있고 네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태주가 서류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2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야. 한성그룹 안에서 벌어진 일을 한성그룹 회장인 내가 바로잡는 건 당연한 거야. 서영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음악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서영이 태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해. 내 회사 경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마. 한성그룹 돈이나 유통망으로 직접 밀어주는 것도 안 받아. 네가 할 일은 내 회사 안에 있는 문제를 치우는 거야. 이 세 가지 지킬 수 있어.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마. 서영이 시선을 거두며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의도의 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태주가 감사팀장 오정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정석이 태블릿 화면을 태주 쪽으로 돌렸습니다. 3년간 추적한 자료입니다. 한성건설, 한성물산, 한성에너지, 한성IT솔루션, 한성미디어. 이 5계열사에서 가짜 외부 자문 계약하고 부풀린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싱가포르 3곳, 홍콩 2곳, 버진아일랜드 2곳, 총 7개 유령 회사를 거쳐서 동문 전무계인 해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총액 380억 원. 태주가 화면을 넘기며 이체 기록과 계약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2주 안에 완성해. 검찰에 넘길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맞추겠습니다. 같은 주 토요일 오후 수빈이 서영의 용산 사무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과 격려를 받고 왔지만 건물 앞에서 30분 넘게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나.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딸을 어머니가 받아줄까? 수빈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사무소 응접실에서 수빈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영이 수빈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빈아,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아버지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 두 사람이 응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빈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둘러보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신과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다른 사진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이혼 후에도 두 아이의 사진을 한 장도 빼지 않고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수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5세의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20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이 사실은 어머니가 한 번도 지운 적 없는 짐이었다는 것을 수빈이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차를 따르다가 배 쪽을 가볍게 감싸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수빈이 눈치채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과로를 좀 했나 봐. 괜찮아. 서영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수빈이 방문한 다음 날 일요일 하준이 태주의 초대로 성북동 회장 공간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태주와 민정의 결혼사진, 수빈의 유년기 사진들 사이를 하준이 담담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주가 하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벽에 내 사진도 걸겠다. 하준이 고개를 돌려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보다는 같이 밥 한 번 먹는 게 좋겠습니다. 태주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소박한 한마디가 어떤 약속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태주가 하준을 서재로 안내하여 결혼 앨범과 도윤, 수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준이 형과 누나의 어린 모습을 처음 보며 사진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형 어릴 때 되게 웃기게 생겼네요. 태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20년이 담긴 앨범도 보고 싶다. 하준이 폰을 꺼내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 외할머니와 나란히 선 사진, 학교 행사 사진. 태주가 자신이 빠져있는 아들의 성장 기록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준이 공간에서 돌아간 뒤 태주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재벌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도 돈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준을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공적 기록에 남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준과 서영의 뜻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고 민정과의 관계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주 화요일 저녁 공간 2층 서재. 태주가 민정을 마주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회피해온 것들을 전부 말하겠다. 민정이 팔짱을 끼고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라는 아이가 있다. 서영이와 다시 만났다. 그리고 태주가 잠시 멈추었다 이어갔습니다. 서영이에 대한 감정이 우리 결혼 2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어. 당신한테 오랫동안 솔직하지 못했던 거 사과한다. 민정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예상한 것은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민정의 얼굴에는 깊고 차가운 허탈함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재 금고에 그 여자 물건이 있는 거 알았어. 매년 설날 혼자 성묘 가면서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알았고 밤에 잠결에 서영이 이름을 중얼거린 적도 있어.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온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당신의 두 번째였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이 결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결혼은 양쪽 집안 사업 때문에 시작한 거 나도 알아. 아이가 없으니까 사이는 더 벌어졌고 나도 당신한테 사랑보다는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자리에 매달려온 거 인정해. 민정이 서재 문 쪽으로 걸으며 멈추었습니다. 시간을 줘. 생각할 게 있어. 태주가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형식으로 유지되어 온 결혼의 실체가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태주는 민정의 결정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 병원 근처 카페. 하준이 형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앞에 두고 하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 아버지 서재에 형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어. 우리 가족 그림. 아빠, 엄마, 형아, 수빈이 손잡고 있는 거. 이혼할 때 형이 두고 간 거래. 아버지가 20년 동안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도윤이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9살 때 미술 시간에 그린 그 그림. 아빠, 엄마, 형아, 수빈이가 크레파스로 손을 잡고 웃고 있던 그림을 아버지가 20년간 서재에 두고 있었다는 말에 도윤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마라.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도윤은 병원으로 돌아가 며칠간 수술과 외래 진료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털어내려 했지만 당직 중 새벽에 응급수술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후배 전공의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의사 하시기 전에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도윤이 입을 열다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업가라고 대답하려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버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였는지, 어머니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는지를 처음으로 하나하나 떼어놓고 생각했습니다. 동우는 태주가 내부 감사를 본격화하고 서영과의 관계를 다져가고 있다는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세력인 이사 정학수, 윤대영, 허진표를 여의도의 고급 음식점 개인실에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장이 전처 문제에 빠져서 그룹 경영에 사적 감정을 끌어들이고 있어 주주들 위임장 확보하고 임시 주주총회 열어서 해임결에 밀어붙이자. 수빈이 사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동훈 세력의 움직임을 사전에 잡아냈습니다. 전략기획실 상무로서 물밑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중립적인 사회이사 이명희와 박종훈을 따로 만나 태주 회장의 경영 성과와 동훈의 이상 행동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표 김재혁에게도 한성그룹의 장기 경영 안정성을 근거로 현 경영진 지지가 합리적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의 면모를 수빈이 처음으로 바깥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주가 서영과 함께 서윤 화장품 대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윤 화장품은 한성그룹하고 자본으로 연결된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거래처 이탈하고 은행 압박은 한성그룹 일부 임원이 제멋대로 벌인 짓입니다. 한성그룹 회장 터졌습니다. 본사 건물을 나서며 서영이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는 20년 동안 내 힘으로 세웠고 앞으로도 한성그룹의 기대는 구조는 안 받아. 서영이 잠시 멈추었다 이어갔습니다. 근데 네가 내 회사 안을 바로잡는 건 고맙게 생각해. 태주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처음으로 태주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대전역까지 동행한 하준이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태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많이 아파하냐? 가끔 배를 누르면서 얼굴을 찡그리는데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해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영의 독립적인 성격을 알기에 직접 병원을 권하기보다 도윤에게 연락해서 어머니 검진을 자연스럽게 주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태주가 비서실장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내 번호를 전해줘.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번호만 전달하면 돼. 전화를 끊고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되 강요하지 않는 방식. 20년간의 소극적인 태도를 끝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은 지 정확히 2주 후 서울대 병원 종합건강검진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이 혼자 병원에 도착하여 접수를 마치고 검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복부 검사를 위해 기계 안에 누워있는 동안 서영은 천장에 붙은 안내 스티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옷을 갈아입은 서영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영님 소화기내과 이현수 교수님 상담실로 와주세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영에게 이현수 교수가
의자를 권하며 화면을 돌렸습니다. 윤서영님, 검사 영상에서 췌장 쪽에 2.3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혹이라면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조직을 떼어서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1챕터부터 반복되어 온 복부 통증, 소화 불량, 등 쪽으로 번지던 간헐적 통증, 과로 탓이라고 넘겼던 것들이 과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족분께 알리실 건가요? 아니요. 조직 검사 일정 잡아주세요. 가족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서영이 상담실을 나서며 복도 벽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태주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5 식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20년간 혼자 감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몸이 서영을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영이 조직 검사를 위해 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층 외과 병동으로 회진을 가던 도윤이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입원 환자 명단 화면에 윤서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도윤이 소화기내과 동료 이연수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수,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윤서영 환자, 내 어머니야. 상태가 어때? 이연수가 잠시 도윤의 얼굴을 살피다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 쪽에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야. 아직 확정된 건 없어. 도윤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냉정하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머리와 아들로서 공포에 질린 가슴이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서영이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도윤아, 왜 여기를? 어머니, 입원 명단에 이름이 있더라. 왜 말 안 했어? 서영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가족한테 알려야 해. 어머니.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도윤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처럼 혼자 감당하시면 그건 용서 못해. 서영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서영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연수 교수가 서영에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일기입니다. 주변 혈관이나 다른 곳으로 번진 소견은 없고 수술로 잘라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도윤이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어머니 옆에서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일기에서 발견된 건 정말 다행이야. 수술 성공 가능성이 높아. 그날 저녁 병원 인근 카페에 태주, 수빈, 하준이 모였습니다. 도윤이 세 사람 앞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태주가 바로 폰을 들어 비서실장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2달간 내 일정은 수빈이하고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려. 그리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하고 일본 국립암센터에 원격 상담 잡아줘. 전화를 끄는 태주가 테이블 위에 2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태주 옆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2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눈물을 참으며 수첩을 꺼내 필요한 조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간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대학 입학을 미루겠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닌지, 그 때문에 어머니가 아픈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감정은 이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삼켰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수술을 맡을 의사로 간담체외과 김성진 교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윤의 수련 시절 지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제 어머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교수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맘마. 수술 계획 세울 때 네가 옆에서 같이 봐라. 도윤이 수술 전 검사 영상을 밤마다 정밀 분석하며 혈관이 변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수빈은 한성그룹 직무대행과 어머니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서윤 화장품 부사장 김은주가 서영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매일 업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수빈이 어머니 회사 상황까지 챙기려 하자 도윤이 수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이 집안은 진짜 끝이야. 내 건강부터 챙겨. 수빈이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 여동생에게 오빠로서의 걱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영은 입원 중에도 김은주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온라인 직영몰 신제품 출시 일정과 해외 바이어 미팅 스케줄을 직접 조율하려 했습니다. 도윤이 병실 문 앞에서 서영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회사가 아니라 몸이 먼저야. 이 회사가 내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 신경을 끊어? 서영이 폰을 내려놓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2주 뒤로 잡혔습니다. 태주가 매일 아침 출근 전 병실에 들러 직접 끓인 전복죽을 가져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매일 아침 죽을 들고 오는 사람이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매일 오전 수업 전과 저녁 수업 후에 병원을 오갔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앞에서 웃었지만 병실 밖으로 나오면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도윤이 외과 병동 당직을 자원하여 어머니와 같은 층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김성진 교수의 수술 계획과 자신이 분석한 영상 자료를 다시 펼치고 있을 때 태주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나 아들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도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제가 참관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 네가 거기 있으면 어머니도 마음이 놓일 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같은 커피를 마시며 같은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이 복도 의자 위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6시 서영의 병실에 태주, 도윤, 수빈, 하준 4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수술 가운을 입은 채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 혼자 셋을 키우기로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서운데 그때는 없었던 게 지금은 있네. 태주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놓을 거야. 도윤이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 도윤의 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준이 맨 마지막으로 손을 포겠습니다. 수술실 이동 침대가 복도로 나서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은 예정 시간 5시간을 넘겨 6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태주와 수빈, 하준이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4시간째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도윤이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오른쪽 간동맥 변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제가 표시해둔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김성진 교수가 도윤의 분석을 확인하고 혈관 변형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절제를 마쳤습니다. 대기실에서 하준이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복도를 오갔습니다. 태주 옆으로 돌아와 앉은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겠죠? 태주가 하준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남동생과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성진 교수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태주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빈이 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성공했대. 참관실 밖 복도에서 도윤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수술복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전의 친정 어머니 한복순 여사에게 하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아버지가 곁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복순 여사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구나.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려가는 동안 태주는 면회 가능 시간까지 회복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서영의 병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을 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서영의 손을 잡은 채 밤새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하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찾아간 것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프신 건 아닌지 계속 생각이 나요. 태주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 답을 보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어머니 병은 네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다. 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머니 곁에 있을 수조차 없었어. 다음 날 아침 태주가 병실 창가에서 비서실장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성그룹 의료재단 밑에 췌장 전문 치료센터 설립 검토를 시작해. 서영이 같은 환자가 일찍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야. 서영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옆간이 침대에서 잠든 태주였습니다. 셔츠 소매가 걷혀 있고 안경이 비뚤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태주의 이마에 드리워진 백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20년 동안 자기 나름의 수술 후 5일째 최종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이현수 교수, 김성진 교수와 함께 결과지를 확인하고 어머니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혹을 완전히 잘라냈고 잘라낸 면에 나쁜 세포가 없대. 주변 조직 12군데도 전부 깨끗해. 서영이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태가 아주 좋을 거야. 다만 6개월마다 검사를 5년간 계속 받아야 해. 방심하면 안 돼.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 입원해 있는 동안 서윤 화장품은 부사장 김은주가 운영했습니다. 김은주가 매일 보내는 업무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안 계신 동안 매출이 지난달보다 12% 올랐습니다. 대표님이 만든 조직이 잘 돌아가는 증거입니다. 서영이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20년간 사람을 키우는 경영을 해왔기에 자신이 비워도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한성그룹 직무대행과 어머니 간병의 이중 부담 속에서도 서윤 화장품의 운영 현황을 매주 김은주와 나누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물류관리 방식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을 서윤 규모에 맞게 줄여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은주가 서윤의 한방 철학과 맞춰가며 조율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자연스러운 접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병실을 찾아온 어느 오후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준아. 응, 어머니. 네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혼자 이 병을 끌어안고 있었을 거야. 내 덕분에 가족이 곁에 있어. 하준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어머니에게 해가 된 건 아닌지 며칠째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어머니의 한마디에 풀려나왔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영이 하준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준비해. 어머니 걱정 말고. 며칠 뒤 태주가 하준에게 학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준아, 대학 등록금은 아버지가 대마.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교육비 저축해둔 게 있고 장학금도 노려볼 수 있어요. 아버지 돈 안 쓰고 해볼게요. 태주가 하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거절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태주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밥은 같이 먹자. 그것까지 거절하지 마라. 하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좋죠. 서영이 태어나는 날 태주가 먼저 서영의 용산 자택에 가서 거실을 꽃으로 채우고 서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 했습니다. 폰으로 요리 영상을 틀어놓고 냄비 앞에 선 62세 재벌 회장의 모습을 먼저 와서 기다리던 하준이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된장은 먼저 넣으면 안 돼요. 두부부터 넣어야 해요. 네가 해봤냐? 어머니가 매주 끓이는 거 옆에서 20년 봤어요. 하준이 앞치마를 집어들고 태주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하준이 이 장면을 폰으로 찍어 가족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수빈이 먼저 답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도윤이 바로 이었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은 보장 못하겠다. 퇴원 축하 저녁 식사에 도윤과 수빈이 도착했습니다. 5챕터에서 처음 모였을 때의 어색함과는 달랐습니다. 도윤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데. 태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준이가 90%는 했다. 수빈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빠는 요리할 줄 알아. 외과의가 칼질은 잘하지. 하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영이 식탁 위 5개의 수저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꿈꾸던 저녁 풍경이 지금 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주와의 이혼이 최종 마무리된 후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현대미술 갤러리를 열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 내 곁에서 사업 감각을 배운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내 삶에 쓸 수 있게 됐어.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새 출발 잘 되도록 돕겠다. 민정이 돌아서기 전에 수빈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수빈이 민정을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정이 수빈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습니다. 의붓딸에게서 받은 한마디가 20년간 느꼈던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태주는 한성그룹의 경영체제를 재정비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훈의 정식 해임이 의결되고 횡령권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사회에서 외부 이사 비율을 높이는 안건과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빈을 전략기획실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차세대 경영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투병을 계기로 간담체외과
세부 전문 수련을 결심하고 김성진 교수에게 요청했습니다. 태주가 한성그룹 의료재단을 통한 췌장 전문센터 설립 지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건 도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돈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같은 환자를 돕는 거라면 도윤이 오래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거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주와 도윤은 서울대 병원과 협력하는 구조로 센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재단이 시설과 장비를 맡고 병원 측이 의료 인력과 연구를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이 의학 자문을, 수빈이 경영과 재무 구조를 담당했습니다. 남매가 처음으로 하나의 일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주가 아들과 딸이 함께 자료를 넘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준이 서울 소재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영이 병상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태주가 축하 선물을 제안하자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합격 알리러 대전 가는 KTX 표 2장이면 돼요.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어요. 태주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1챕터에서 혼자 탔던 대전행 KTX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한복순 여사의 자택. 문을 열고 태주를 본 한복순 여사가 한참 동안 현관에 서서 태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가 고생한 거 알지. 그래도 다시 왔으니 됐다. 태주가 장모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한복순 여사가 손주 하준이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영의 첫 번째 3개월 추적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가족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제발 소견 없음. 하준이 박수 표시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수빈이 오빠 오늘 저녁 치킨 사라고 썼습니다. 태주가 한참 만에 답을 보냈습니다. 수고했다 도윤아. 도윤이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영이 건강을 회복하며 서윤 화장품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첫날 직원 120명이 로비에서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서영이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지켜준 회사예요. 이제 해외 시장 본격적으로 나갑시다. 6개월 뒤 두 번째 추적 검사에서도 깨끗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가족 대화방에 한 단어를 올렸습니다. 깨끗. 태주가 바로 답했습니다. 잘했다. 하준이 웃는 표정을 잔뜩 보냈습니다. 수빈이 썼습니다. 오빠 이번에도 치킨. 도윤이 답했습니다. 맨날 치킨이냐? 하준의 인지 절차가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태주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영과 하준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하준의 아버지란에 강태주라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서류에 아버지 이름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좋아요. 태주가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년간 비어있던 칸이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수술 1년 뒤 추적 검사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영이 결과지를 들고 서울대 병원을 나서는 순간 도윤이 의사 가운 차림으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태주가 병원 앞에 차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준이 차 안에서 서영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든 가족이었습니다. 차에 탄 5 식구가 어디로 갈지 정하는 동안 하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종로 그 한식당 가요.
아버지 어머니 첫 데이트한 곳. 태주와 서영이 동시에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수빈이 조수석에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알려줬어요. 차가 서울대 병원을 빠져나와 종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종로 한 식당에 도착한 5가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대 주인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가족 참 좋으시네요. 태주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도 한 장 걸어주세요. 오늘 찍은 5 식구 사진을 건넸습니다. 서영이 30년 전 젊은 둘의 사진 옆에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식당의 벽이 이 가족의 시간을 기록하는 액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완치 판정 이후 여름이 지나고 가을 단풍이 물든 10월의 어느 주말, 태주와 서영이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란에 도윤과 수빈이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태주가 말했습니다. 20년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태주를 바라보며 받아쳤습니다. 이자까지 치면 40년은 함께해야 돼. 구청 로비에서 5 식구가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종로 인사동 한 식당에서 소규모 축하 식사가 열렸습니다. 도윤, 수빈, 하준 외에 비서실장 박재현, 감사팀장 오정석, 서윤 화장품 부사장 김은주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전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온 한복순 여사가 태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틈에 한복순 여사가 태주를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려한 예식 대신 소중한 사람들이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주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이혼 당시 서영이 변호사를 통해 돌려보내 금고에 보관해왔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태주가 반지를 서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1992년 5월 16일이라는 첫 번째 결혼 날짜 옆에 오늘 날짜가 새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반지를 돌려보며 두 날짜를 나란히 읽었습니다. 처음 이 반지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한복순 여사가 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수건으로 소리 없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준이 서울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경영학을 선택했습니다. 서윤 화장품이라고 한방 화장품 만드는 회사예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너 혹시 한성그룹 강태주 회장 아들 아니야? 하준이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근데 나는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동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준이 가방끈을 고쳐 매며 강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첫 학기 과제로 존경하는 경영인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준이 어머니 윤서영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200억짜리 회사를 만든 것보다 위대한 건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세상에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서영의 생일에 하준이 이 보고서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서영이 읽고 나서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르는 척하며 아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은 김성진 교수 아래에서 세부 전문 수련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성그룹 의료재단이 지원하는 최장 전문센터의 의학 자문을 맡았습니다. 센터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 태주가 말했습니다. 강서영 최장센터가 어떻겠냐? 서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안 돼.
부담스러워.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야 제가 매일 출근할 때 힘이 됩니다. 어머니 같은 환자가 이 센터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서영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은 한성그룹 부사장으로서 서윤 화장품과의 전략적 제휴를 설계했습니다. 한성리테일의 서윤 브랜드를 정식으로 입점시키되 서영의 독립적 경영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유통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영이 이 제휴를 통해 한성리테일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관광객 대상 면세 채널 진출까지 시야에 넣었습니다. 동우는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빼돌린 380억 원 전액 환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동훈이 마지막으로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 형, 미안하다. 태주가 시선을 마주하며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과의 악연을 매듭짓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은 제주도 서귀포의 갤러리 민을 개관했습니다. 제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 전시하여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빈에게 개관 초대장과 함께 메모를 보냈습니다. 내 덕분에 마지막 인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수빈이 약속대로 갤러리 개관일에 꽃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 KTX 특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설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같은 대전행 KTX 노선에 태주와 서영이 특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로 뒤 좌석에서 도윤, 수빈, 하준이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다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숨이 멎었는데 올해는 숨이 트인다. 서영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내 표현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대전역에서 내린 5가족이 먼저 한복순 여사의 유성구 자택을 방문하여 세배를 올렸습니다. 손주 3명이 한꺼번에 절하는 모습에 한복순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다 보네. 한복순 여사가 세뱃돈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38세 도윤에게도 10,000원짜리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한테는 손주야. 도윤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하준이 도윤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형, 나는 5만 원 받았는데. 도윤이 하준의 머리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한복순 여사의 집을 나선 5가족이 대전 유성구 소재 사설묘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주가 12년간 매년 혼자 걸었던 길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걸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식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서영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 묘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자 도윤입니다. 의사 됐습니다. 하준이 도윤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막내 하준입니다. 묘원을 걸어 나오는 길에서 태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서영이 태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른 거 아니겠어. 태주가 서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손짓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오는 KTX 안에서 5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귀경길을 보냈습니다. 하주는 이어폰을 꽂고 경영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노트북으로 한성그룹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에 논문을 띄워놓았지만 실제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와 서영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 침묵은 20년 전의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서영의 용산 자택 서재에서 서영이 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붙이지 못할 편지가 아니라 옆방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태주에게 직접 건넬 편지였습니다. 20년 동안 365통이 넘는 편지를 쓰고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직접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서영이 완성된 편지를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태주가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읽고 나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편지 말고 직접 말해도 되잖아. 20년 습관이 어디 가겠어. 태주가 편지를 서재 책상 위 20년간의 편지 상자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상자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 대신 매일 건네받는 편지가 한 통씩 쌓여갈 것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새롭게 배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결혼식 날 젊은 태주와 서영의 사진, 도윤과 수빈의 어린 시절 사진, 하준의 돌 사진, 종로 한식당에 걸린 것과 같은 5 식구 가족 사진, 종로구청 앞 재혼 당일 사진, 올해 설날 대전 묘소 앞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준의 돌 사진에는 서영이 혼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올해 설날 5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20년이 빼앗아간 것과 20년이 걸려서야 되찾은 것이 한 벽 위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태주와 서영이 텔레비전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하준이 냄비에 물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누나 오면 같이 먹을 거 있어야지. 현관문이 열리면서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이어서 도윤의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나도. 서영이 부엌의 하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라면 3개 더 끓여. 태주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영이 거실에 잠시 혼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 거실 텔레비전 소리, 5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집 안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서영이 찻잔을 2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설날 새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던 한 남자가 KTX 옆자리에서 20년 전 헤어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우연 하나가 숨겨진 아들을 세상 밖으로 꺼냈고 갈라진 가족을 다시 한 식탁에 앉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이의 첫걸음마도 졸업식도 아플 때 곁에 있어줄 기회도 전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있었기에 서영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도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의사가 되었고 수빈은 2세계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냈고 하준은 아버지 없이도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민정이 스스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날 밤을 뒤척였습니다. 진짜 화해는 드라마처럼 한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거창한 복수도 통쾌한 반전도 아닌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와 현관문을 열며 나왔어 하고 말하는 평범한 저녁 풍경으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